지난 시간에는 6.25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집권을 연장시킬 건지, 이른바 장기 집권으로 나갈 것인지, 그 여러 가지 헌법 개정의 과정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이승만의 장기 집권의 그 과정으로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근데 우리가 이승만의 장기 집권으로 가려고 하니까 최초의 개헌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한국 전쟁 중에 부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부산으로 가서 촬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부산으로 가볼게요. 다시 갑니다. 쉥. 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아, 부산이 아니에요. 많이 보던 곳이죠. 교무실이에요. 부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못 갔고, 부산분을 모시고 당시 1951년과 52년 당시 부산에서 벌어졌던 일을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누가 있죠? 여기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날 재헌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우리나라의 최초의 헌법 개정이 한국전쟁 중에 부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 우리가 최초의 이제 개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개헌이라는 거는 이제 발췌 개헌이라 불리는 최초의 헌법 개헌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부산에 왔으니 부산 사투리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총 9차례 헌법 개정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1952년 7월 달에 부산으로 피난 간 임시국회에서 우리나라의 첫 헌법 개헌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거를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자, 1950년 2월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요때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되고, 이승만을 지지하던 세력은 30여석밖에 당선이 되지 못해요. 자, 당시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되어 있었는데, 이 상황이라면 이승만은 다시 대통령이 되는, 즉 재선이 불투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어떤 정치적인 노력들을 기울였나요? 자, 그래서 1951년에 이승만은 자유당을, 본인의 당을 이제 창당을 하게 됩니다. 1952년 1월에는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로 뽑지 않고 대통령을 국민의 투표로 뽑는, 즉 직선제로 하기 위한 개헌안, 그리고 국회를 상원, 하원, 양원으로 만드는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부결이 되고 맙니다. 자, 한편 1952년 4월에는 야당 쪽에서 새로운 이제 개헌안을 들고 오게 되죠. 자, 이 개헌안은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로 바꾸자는 내용이었는데, 자, 여기에 122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동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52년 5월에 정체불명의 단체들이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소위 말하는 백골단 단체들이 불법적인 시위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당시 그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 뒷배경에 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뒤에 이승만이 좀 주도한 관제 데모가 아닐까 하는 강한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를 바르기 위한 그런 조치였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자, 1952년 5월에 이승만은 부산, 경남과 경북 일부에다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라는, 전쟁인데 전시에 준하는 계엄을 또 선포를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1952년 5월 26일에는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헌병대가 납치를 해다가 너 공산당이야! 이러면서 체포를 해갑니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연행해가고 체포해간다는 게 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싶네. 말인가 빵군가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1952년 6월에는 정부 쪽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랑 양원제를 주장을 했고,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주장했는데, 요 엑기스 핵심들만 쇽쇽쇽 뽑아다가 쪽쪽 붙여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발췌 개헌안입니다. 자, 1952년 7월에는 이 발췌 개헌안을 가결하기 위해 가지고 경찰과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야당 의원들을 감금시키고
연금시키고 그런 이제 행패를 부리는 거죠. 자, 국회 내에서 이틀간 감금이 되게 되고 경찰 병력과 군대가 국회를 포위한 상태에서 기립 표결을 실시하게 됩니다. 찬성 163명, 기권 3명, 발췌 개헌안은 통과를 하게 되죠. 자, 결국 1952년 이 발췌 개헌안을 바탕으로 한 대통령 직선제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은 다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발췌 개헌안은 여러모로 헌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은 헌법 개헌 절차인데, 일단 헌법을 바꾸려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헌법이 바뀐다는 걸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공고 절차를 무시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그러한 개헌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헌 절차에서 어떤 토론이라든지 의견을 나누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고 표결 절차도 강제적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헌법 개헌이었습니다. 발췌 개헌 끝. 부산 사나이 정옥균 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부산 방문할 일 있으면 또 카메라 들고 요청 올라올게. 왜 싫음? 이제 그만 됐거든요. 옥균 쌤, 근데 아까 했던 게 사투리 맞아? 아, 맞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사투리예요? 사투리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사투리 아니지. 그렇게 할 거면 그럼 다음에 박사 선생님이 똑바로 제대로 사투리로 해주실 거예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진짜죠. 아 진짜. 자, 옥균 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당시 이승만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엄청나게 패배를 함으로써 더 이상 국회 내에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유발해 가면서까지 국회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했다? 개헌을 하게끔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개헌이 발췌 개헌, 짜집기 개헌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원하는 거 뭐였더라?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 방식의 변화를 이승만이 얻어냈던 거죠. 자, 그러한 대통령 직선제 방식으로 개헌을 한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2대 대통령 선거에도 당선이 되었던 것이죠. 낙엽 뽑는 소리 들리시죠? 자, 이 낙엽 뽑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승만이 세 번째 대통령이 되는 걸 어떻게 이뤄나가는지 살펴볼게요. 잠깐만, 근데 대통령은 원래 헌법상 몇 번까지 할 수 있지? 원래 헌법은 대통령의 4년 중임 2번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3번 하는 게 불가능해요.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4년간 중임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규정을 이승만은 어떻게 피해서 3번째 대통령이 되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2년에 발췌 개헌을 통해서 이승만이 드디어 2번째 대통령이 됐는데, 그 다음 선거가 1956년이죠. 4년 뒤인 1956년도에 대선을 앞두고 이승만이 고민에 빠집니다. 헌법에 의하자면 대통령을 4년 동안 2번만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2번 다 써버렸죠.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이거 아쉬운데 한 번 더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냅니다. 헌법을 개정하면 되죠.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또 될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드는데, 그 규정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4년 동안 중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오로지 초대 대통령만 연임 제한을 철폐시켜버리는 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한 번 더 대통령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게 된 이승만은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강력하게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요. 국회 내에서 의석수의 몇 분의 몇 정도를 득표를 해야만 가결이 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과반수 득표이죠. 개헌안은 좀 많이 득표를 해야 가결될 것 같은데, 혹시 임덕쌤 알고 계세요? 개헌안이 몇 퍼센트 정도 돼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배우기로는,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아마 제일 센 3분의 2가 돼야지 아마 통과된 거,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아, 딩동댕 맞습니다. 야, 우리 또 세물쌤이시만 다 알고 계시네요. 정족수라고 하는 거, 개헌안에 대한 정족수는 국회의원 의석수의 3분의 2 정도가 돼야만
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결에 붙여진 이 개헌안이 당시 의석수 203석 중에 135석이 찬성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203석 중에 가결이 되려면 203 곱하기 3분의 2 석만큼 나와야겠죠. 그래서 203석 곱하기 3분의 2를 계산해 봤더니, 자, 산수 내시는 분들, 자, 몰라서 몇 표더라? 자, 135.33333333333명이 돼야만 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몇 표를 얻어야만, 몇 표의 찬성표가 나와야만 가결되는 걸까요? 당연히 136표가 나와야죠. 근데 이승만은 의미 안타까운 거 135표밖에 안 나왔어요. 어떻게 부결됐잖아, 그렇죠? 부결된 그날 밤에 이승만이 매우 몹시 빡이 치셔가지고 수학 전공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수학 전문가들, 이 수학이 필요한 부분인가? 아무튼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4.4.5입의 방법으로 이거를 가결을 통과시키죠. 4.4.5입이 뭐죠? 한자로 4.4.5입. 이것도 또 이민혁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4.4.5입이 뭔가요? 그 뭐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개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가결된 걸로 그렇게 학교 배우는데 뭐 맞나요? 아유, 맞습니다. 야, 역시 생물 선생님이신 만큼 생물의 사례를 또 서로 설명해 줬네요. 4.4.5입을 한자로 풀이하면 사는 죽고 죽을 사, 그리고 5입, 5는 드린다. 즉 기본적인 숫자 개념에서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반올림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수리의 원리를 적용한 것을, 이거를 사람의 몸을 가지고 4.4.5입 한 거죠. 자, 이 말도 안 되는 4.4.5입 개헌, 사실은 이거는 헌법상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다고 선포했던 유례가 없는, 정족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돼 버린 헌정사상 유례 없는 불법적인 개헌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통과된 4.4.5입 개헌으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데, 대통령 선거는 무탈했을까요? 자, 그러면 2년 뒤 1956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대 대통령 선거는 국회 내 간선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제2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직선제로 이루어졌지만 전쟁 중에 1952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된 선거운동 분위기가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러던 도중에 제3대 대통령 선거, 4.4.5입 개헌에 의한 제3대 대통령 선거는 이제 본격적인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선거운동이 펼쳐져 나갔던 거죠. 당시 선거운동 모습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어디죠? 숭례문이네요. 숭례문에 당시 자유당의 후보였던 이승만, 리기붕, 이 두 후보의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국보 1호인 숭례문에다가 저렇게 선거운동에 양쪽 후보의 모습을 걸어놓고 선거운동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당시에는 저렇게 선거운동이 이루어졌나 봅니다. 한편 이번에는 야당 쪽의 선거 포스터 한번 볼까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신익희, 부통령 후보는 장면 후보였네요. 당시 선거 슬로건이 뭐였나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되게 살기 힘들었나 봐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1956년경이 되면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무상 원조가 중단이 되고, 이제 너희들 한국도 무상으로 그냥 원조만 해줄 수 없으니까 나중에 갚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유상 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이승만 정부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민주당 정부가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못 살겠으니까 갈아보자 라고 하는 선거구호를 내세웠다고 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선거구호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선거구호 중에 하나인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하는 선거구호가 나왔던 거죠. 자, 이번 포스터 한번 볼까요?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아마도 이 애국 청년은 당시 자유당의 후보였던 이승만 후보를 지지하는가 봅니다. 전반적으로 당시 자유당과 민주당의 경합이 되게 치열했을 텐데요. 당시 선거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더 한번 알아볼까요? 당시 서울시 인구가 1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유권자는 한 절반 정도인 70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당시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한강 백사장에서, 당시에는 백사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강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한강시민공원으로 만들어졌지만 당시에는 자연하천 그대로였기 때문에 한강에 백사장이 넓게 조성이 돼 있었는데 오늘날 이촌동 부근에 있었던 백사장에서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대통령 후보 연설을 갔는데 이 자리에 무려 서울시민 30만 명이 모입니다. 유권자 70만 명 중에 30만 명이 모인 신익희 후보의 연설에 이것은 당시 야당 후보였던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얼마나 정치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었죠. 이렇게 국민적 인기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었던 신익희 후보가 어느 날 호남 지방에 유세를 하기 위해서 호남선 기차를 타고 호남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에 기차 안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갑자기 사망하더니 씩 웃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승만은 사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였던 신익희가 사망을 해버림으로써 사실상 대통령이 당선되다시피 이미 확정되다시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통령 선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의 대통령 선거는 정부통령 선거인데 러닝메이트인 것 같은데 러닝메이트 제도가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 따로 부통령 선거 따로 뽑는 방식이었었는데 당시에 부통령 후보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나요? 좀 확대해 볼까요? 이게 당시에 이미 확정된 표결 결과는 아니었지만 일부 선거구의 일부 시간대의 결과였지만 장면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네요. 투표 결과도 저렇게까지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었지만 장면 후보가 자유당의 리기붕 후보를 누르고 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 당선 그리고 부통령의 민주당의 장면 당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자유당에서 완전 당황해요. 왜 그러냐면 단지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당시 자유당은 4.4.5 개헌 때 개헌 내용 중에 무엇을 포함시켰냐면 대통령 유고 시에 대통령이 혹시 잘못됐을 때 모든 권한을 부통령이 갖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이거는 혹시라도 고령인 나이가 많이 드신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됐을 경우 부통령인 민주당의 장면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가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는 거죠. 아, 쌤! 수업 준비 안 되잖아요. 나 못하겠다. 잠깐만. 취소. 그대로 나갈 거야. 아니야. 그런데 이승만에게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걱정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56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야당 후보가 신익희 후보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있었고 아직 진보당이 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조봉암 후보가 신익희 후보하고의 후보 단일화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익희 후보가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조봉암 후보로 야당 후보가 단일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외로 민주당에서 뭐라고 발표하냐면 신익희 후보가 사망한 뒤에도 우리 민주당은 그 어떤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발표를 합니다. 조봉암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거죠. 당시 진보당은 부통령 후보를 사퇴시키면서 민주당이 부통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여줍니다. 사실 이거는 그만큼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지의 반영이자 민주당 측에게 사실상 유일한 야당 후보인 조봉암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였을 텐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민주당은 오히려 신익희에 대해서 추모표를 행사해달라고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신익희 후보에게 추모의 의미로 투표를 해달라라고 민주당 측이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시 이승만 후보의 득표율은 50%가 살짝 넘는 504만 표를 획득했고요. 조봉암 후보와 신익희 후보의 표를 합산을 하면 무려 400만 표에 육박하는 거죠. 100만 표씩이나 차이 난다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처음부터 신익희 후보에 대한 추모표를 호소하지 말고 오로지 한 명밖에 없었던 야당 후보 조봉암에게
투표를 몰아달라라고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선거운동을 도왔더라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승만으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자, 이승만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의 대통령 선거, 과연 1960년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조봉암은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진보당 창당의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진보당이라는 이름을 이제 공식적인 정당의 형태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진보당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마저 체포했죠. 어찌된 일일까요? 갑자기 선거에 졌다고 야당 후보였던 조봉암과 진보당을 탄압하려 드는 걸까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선거운동 기간에 조봉암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부터 공작금을 전달받았대요. 그걸로 선거운동 자금을 썼대요. 그리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가지고 간첩 행위를 그동안 일삼고 있었다는 거죠. 허허, 세상에. 알고 봤더니 조봉암이 과거에 1920년대 조선공산당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고, 해방된 뒤에도 박헌영하고 뭔가 관련성 있는 공산당 활동을 했었나 봐요.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한 거죠. 조봉암은 빨갱인가 봐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 조봉암을 체포해가지고 간첩 혐의, 결국은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정말 사형 집행이 됐을까요? 1959년에 가서 조봉암은 결국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자신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봉암이 제거된 걸까요?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간첩 맞겠죠. 조봉암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논란을 제기했고요. 결국 2000년대 이후에 대법원에 재심 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조봉암의 국가내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당시 혐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어서 정치적인 제거가 이루어졌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던 것이죠.